어제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만큼이나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바로 한성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지난 3월 4일 취임 후 약 2달여 만입니다.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태가 알려진 날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한성교 사무총장은 기자단에게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장 본인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의 뜻을 표했다. 논의를 좀 많이 했는데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이를 수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의사가 완강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성교 사무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를 좀 회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우선 황교안 대표와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욕설 논란과 언론과 여당의 프레임 전략인 이른바 막말 논란에 휩싸였을 때 황 대표가 꼭 한성교 사무총장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막말을 더는 용납 못한다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당 내부의 강경파들과 지지층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황교안 대표는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막말이라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한성교 사무총장의 이른바 막말 논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당과 언론의 프레임이 더 씌워진 결과이기 때문에 사퇴의 배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한성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에게 욕을 했다는 욕설 논란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봅시다. 한성교 사무총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터무니없이 당직자들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당시 기성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의 뉘앙스는 사무처 직원의 욕설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한성교 사무총장이 이유 없이 막 욕설을 퍼부은 것처럼 덮어씌우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자, 추측하건대 그때 그 욕설 파문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임 전부터 계파 청산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기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의 요직의 특정 계파의 사람들을 고루 등용했습니다. 자, 그 예가 당의 조직, 인사, 재정 등 정당의 운영에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는 친박 계열의 한성교 사무총장을 임명했고 당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는 지난 탄핵 정국의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돌아온 탈당파 김세연 의원을 내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황 대표의 이런 탕평책이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당내 계파 갈등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공천투쟁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벌써부터 친박이 소외될 것이다 또는 배제될 것이다 라는 말이 파다했었습니다. 자, 결국 이는 홍문종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고 이를 의식한 듯 황교안 대표는 당내 태극기 세력인 김진태 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탈 세력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과 예측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성교 사무총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일보는 황교안의 불만 피력한 것이라는 기사를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자, 물론 중앙일보의 한국당 흔들기라는 측면에서 이 보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자, 이날 이 신문과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당직자의 얘기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최근 당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한 총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는 썩 많지 않았다라며 지난번 사무처 직원 욕설 파문도 그 이면엔 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한 총장의 누적된 불만이 엉뚱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직자의 말이 신뢰성이 있고 현재 감지되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친박들이 총선을 앞두고 내부 투쟁에서 밀리고 있거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김무성 의원,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등 이른바 복당파 또는 친이계와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 왔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자,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무니없는 썰을 풀면서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흔드는 듯한 그런 저질 방송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자, 이번엔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권력 서열에서 당대표, 원내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무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걸 누가 고지 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10월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게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자,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당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또한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도 대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같은 사례는 며칠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방송사가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종북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이 이정희 부부에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시사평론가 이 씨가 채널A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말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사륙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게 발단이 되었는데요. 자, 이에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자, 1심과 2심은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현에 불과하다면서도 자, 의견 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 표현 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으로,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지요. 대놓고 평양까지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종북이란 표현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생각한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요즘 들어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지 못하고 북한의 대변인을 대변인이라 하지 못하는,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면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나 봅니다. 약 2, 3주 전부터 유튜브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박정희 대통령님 묘역에서 상당량의 쇠말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자,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에도 다수의 분들께서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주셨고 상황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다만 신동아에서 이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기사를 어제 보도했고, 자, 일부 유튜브들이 지속적으로 현충원을 스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데일리베스트에서는 이를 심층 취재한 신동아의 기사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발단은 60대 여성자원봉사자 A씨가 지난 2월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칼로프를 매던 중 쨍 하는 금속성 소리에 놀라 땅을 파보니 길이 20cm가량의 부식된 쇠말뚝이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처음엔 쇠말뚝이 왜 여기 박혀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손바닥으로 묘소 여기저기를 꾹꾹 눌러보니까 비슷한 길이, 그러니까 약 20cm에서 25cm의 쇠말뚝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묘역 뒤편은 물론이거니와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쌓아져 있는 사성, 심지어 묘지가 있는 평지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본부는 묘역감시원의 제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자원봉사자 분께서는 CCTV와 묘역감시원의 눈길을 피해 쇠말뚝을 뽑기 시작했고, 석 달 사이 뽑아낸 쇠말뚝 수량은 자그만치 6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은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게 10여 개를 전달하고 이 사실을 알렸고, 자, 이때부터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이런 쇠말뚝을 박은 이는 누구일까? 자, 이을령 현충원 관리과장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2010년 3월 집중호우에 대비해 묘역 일부 보강 공사를 했는데 9월 태풍 곰파스 영향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묘소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2단인 사성을 4단으로 만들고 롤잔디를 식재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고정용 쇠말뚝을 사용한 것입니다. 잔디를 고정하는 데 쇠말뚝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을령 현충원 관리과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간에서 하듯 나무핀이나 대나무, 쌀이나무를 쓰면 나무 끝부분 20cm가량이 표충 위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아 철제 고정핀을 사용했다. 두께 4cm가량 되는 잔디를 나무핀으로 고정하면 곧 흘러내린다. 박 전 대통령 묘역은 현충원 내에서도 고지에 있고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음지여서 잔디 관리가 어렵다. 자, 그래서 쇠 고정용 핀으로 장시간 잔디를 활착시키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쇠말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현충원의 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신동아와 인터뷰한 서울의 모 대학 교수는 천연 섬유를 엮어 만든 잔디 식재용 네트를 쓸 수도 있지만 대통령 묘역인 만큼 보기 좋은 롤잔디를 식재해 핀으로 고정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사용된 핀의 개수가 너무 많고 부식된 새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잔디 생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제거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 조경 전문가는 이 정도 경사면 잔디 식재 시 핀 윗부분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앵커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잔디 고정용 핀이 맞다면 식재 후 잔디 뿌리가 확 활착한 뒤 뺐어야 하는데 왜 방치했는지 의아하다. 고속도로 양옆에 산 절개면이면 고정용 핀을 박아둬도 이해가 되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국가원수 묘에 그대로 박아두었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두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 존재하지요. 잔디가 안착되었으면 고정용 핀을 뺐어야 하는데 왜 방치해뒀나라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은 현충원 측도 시인하는 부분인데 이을영 관리과장은 잔디 고정용 핀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원수의 묘역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공사를 진행하기 전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에게 사전에 고지했나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현충원 관리과장은 박지만 이지 회장과 현충원장이 직접 통화해 동의를 얻은 뒤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라면서 제거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도 알려주기로 했다. 유족 동의가 없으면 공사를 못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철제핀을 사용할 거라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철제핀을 쓰겠다는 말은 안 했을 거다라며 공사 이유와 규모 정도를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약 철제핀을 사용한다고 사전에 고지했다면 박지만 회장도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하더라도 잔디가 안착된 뒤 제거 여부를 확인했을 듯한데요. 자, 이 또한 유족에게 공사 내역을 상세히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현충원 측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인 듯합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결국 현충원은 6월 10일 고정핀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날 작업에서만 668개의 핀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장은 금속 탐지기와 인력 등을 동원해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1000여 개 이상을 제거했고 조만간 세부 스캔 작업을 거쳐 모두 확인해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충원 측은 주로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8시 반에 작업을 했고 낮에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제거 작업을 했는데 자, 이를 알아챈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하려고 하자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와 관련해 관리과장은 공개 작업을 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하면서 고정핀을 주술적 의미로만 방송한다. 안타깝지만 대화가 안 되더라. 새 핀과 달리 녹슨 핀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만약 방송이 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는데요. 녹슨 핀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태껏 이를 왜 방치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술적 의미로만 유튜버들이 방송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설이 아니라 조상묘를 모시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풍수지리학 민속학에서는요. 조상묘소에 쇠말뚝을 박으면 자손에게 해가 미친다고 풀이하는데요. 사람의 혈관처럼 땅에도 기가 흐르는 지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 쇠말뚝을 박으면 자손들에게 가야 할 좋은 기운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신동아가 소개한 몇 가지 실제 일어난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48살 노모 씨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는 등 꿈자리가 좋지 않아 선친 묘지를 찾았다가 쇠말뚝 수십 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관들이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묘지에 박힌 쇠말뚝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가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충무공 무덤에 휘발유가 묻은 식칼과 쇠막대기가 꽂혀 있는 걸 발견한 경찰은 무속인 양 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양 씨는 경기 여주시의 세종 영릉과 효종 영릉에도 식칼 23개와 쇠말뚝 18개를 꽂았다고 자백했는데 양 씨는 경찰에서 충무공이 꿈에 나타난 뒤 머리가 아파 그 자손들의 길을 끊기 위해 이를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택의 지기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맷자리나 관에도 쇠못을 쓰지 않는데 그것도 현충원이 관리하는 전직 국가원수 묘소에 수십 개의 쇠말뚝이 박힌 채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렀다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김태일 박사는 쇠말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 침을 인체의 혈에 놓듯 땅에도 혈이 있는데 이 혈을 막으면 땅의 기운이 솟아오르지 못하고 생명체 후손에 해가 된다. 특히 찬성질의 쇠를 묘소 주변에 박는다는 것은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선 금기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나 그 자손들에게 억한 심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다른 용도로 박았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몸이 칼로 자상을 입으면 파상풍이 생기듯 쇠못이나 쇠말뚝은 땅의 독극물이다. 쇠 종류는 부식하면서 중금속 독극물을 배출할 뿐 아니라 지혈을 막아 땅의 길을 막는다. 그래서 내 자리에 잔디 묘파는 잘 썩는 나무젓가락이나 대나무로 고정한다. 땅에도 해가 없고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국군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제거하는 게 좋다. 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건의 경위와 현충원의 입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현충원 측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억측을 부린다고 했지만 반대로 당신들의 조상묘에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쇠말뚝이 박혀 있다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마치 내일처럼 속으로 울고 계십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현충원 측의 국가 원수의 묘역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김제동 파문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발단이 된 대전 대덕구 말고도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게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 동작구가 2017년 12월 김제동에게 강연료 1,500만 원을 줬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7년 충남 아산시에서도 두 차례 강연에 강연료 2,600여만 원을 받았고 자, 같은 해 충남 논산시 강연에서도 1,6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2017년에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지자체 5곳을 순회하며 한 회당 강연료 1,3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 지난해는 경북 예천군에서 강연료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자, 5년 전 김제동은 서울에서 주최한 행사 때 3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보면 최근 5년 새 강연료가 5배 늘어난 셈입니다. 자, 그때와 지금 김제동의 유명세라던가 어떤 재능이 늘어난 돈의 액수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자, 비유하자면 이하를 치는 야구 선수가 능력은 그대로인데 다만 구단주가 바뀐 것 때문에 연봉이 5배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지자체 행사들을 누가 연결해주고 소개시켜줬을까요? 자,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없었을까요? 좀 더 이 건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보다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자, 이상으로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